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양호한 흐름이었고 오늘 시장만 보면 예상보다 강하다 이런 평가는 내리기 적절한데 요 갭을 아직 지키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갭을 지킨다라는 거에 의미 부여가 클 수는 없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로 돌아섰고 환율 동향을 봤을 때 다시 강력한 매수로 돌아서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지키면서 상승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거래 대금도 줄어들고 있어서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는 상황이다.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정도 해주는 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고 좋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 동향은 철저히 그 물가 상승의 수혜를 보는 업종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구조, 원자재를 사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들, 이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가공할 때 같이 올리고 판매할 때 같이 올립니다. 그러면 100원 하던 원자재가 가공비 10원을 붙여서 110원에 팔던 게 원자재가 200원이 되면 가공비 20원을 붙여서 220원에 팔게 됩니다. 예, 근데 그냥 이익이 올라갑니다. 매출도 올라가고 쉽게 돈을 벌게 됩니다. 과거부터 주가 상승은 결국 쉽게 돈을 버는 그 기업들이 쉽게 주가도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원자재 관련주들이 다시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니까 분위기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반대로 반도체 가격이 경기 침체로 하락한다. 그러면 하락하고 보합을 한다 하더라도 보합을 합니다. 그러면 100원, 100원, 100원인데 이게 계속 100원으로 갔을 경우에 100원으로 갔을 경우에 마진도 없고, 그리고 여기 이자만 하더라도 이자를 4%만 잡더라도 매년 4%씩 까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집도 마찬가지로 5억짜리가 내년에 5억이고 내후년에도 5억이다. 그 다음 년에도 5억이다.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돈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떨어진 거랑 다름이 없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기업들은 쉽게 이익과 매출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쉽게 오르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살짝 꺾이긴 했습니다. 단기 이제 조정, 그러니까 침체에서 과열로 한 방에 가면 조정을 받는데 이때처럼 요때 반등했던 것처럼 적당한 조정은 있을 건데, 이 조정 이후에 원달러 환율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코스피의 방향이 결정이 될 것이고, 달러 인덱스나 아니면 미국의 통화 정책 이런 걸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원화 약세의 압박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채무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고금리가 오래 가면 미국은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를 통해서 조져놔야 달러 패권을 지킬 수 있으니까 좀 무리를 하고, 그러면 그 무리를 오래 할 수 없다고 봤을 때 결국은 통화 정책에도 전환이 오게 될 겁니다. 아마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기준을 2%에서 3%로 조정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정책의 어떤 폭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봤을 때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고려하면 결국은 제로 금리로 갈 것이다. 이건 뭐 거의 확정적인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거기에 따른 긴축 우려가 작용할 거고, 그게 환율에 반영이 될 거고, 그게 코스피에 영향을 줄 거니까 코스닥은 점진적으로 계속 좋아지지만 코스피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NL
아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TNL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이 조금 반등하면서 본전을 찾았다, 이런 분들도 보이고, 예, 그리고 가끔 이제 계좌에 대해서, 예, 제놀루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제가 뭐 본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건 없지만, 거기에 약간의 조언을 첨언하고 상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 계좌 자체도 좀 희망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있는데, 이 시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좋아지면, 예,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 여러분들 계좌도 많이, 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예, 참 안타깝습니다. 예, 성우 하이텍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이 조금 활력을 찾는지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예, 한국철강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보기에 앞서서 그 하나솔루션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솔루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실적이 괜찮다면서 왜 이러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요거 되게 나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트리나 솔라, 이제 트리나에 대해서도 조금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큐셀과 트리나 솔라가 셀 기술 특허 분쟁에, 예, 중단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트리나 솔라 특허 양도를 받고, 그리고 트리나 솔라는 하나큐셀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품을 비슷한 걸 쓰기 때문에 이제 하나큐셀 트리나라는 공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트리나가 훨씬 더 많은 양을 양산을 합니다. 양산 능력이 훨씬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술을 적용해도 훨씬 더 많은 제품에 이 특허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의를 봤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하나큐셀이 잠식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예. 뭐 어차피 질 것 같아서 이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하나큐셀의 생존 자체가 좀 어려워진,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걸 오늘 정확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예, 결국은 저기 규모의 경제로, 예, 규모의 경제로 오는 트리나하고, 예, 하나하고, 두 개를 보더라도 사실 써봐도 딱히 하나께 더 좋다, 이런 걸 못 느낍니다. 얘는 태양 전지도 똑같은 거 쓰고, 뭐 폴리실리콘도 똑같은 거 쓰고, 다 똑같은 거 쓰니까. 심지어 뭐 하나 거는 중국에서 생산하니까, 큐셀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국내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1등급에서 4등급 있는데, 1등급이 더 효율이 잘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1등급, 4등급 효율 똑같습니다. 효율은 똑같고, 1등급은 이제 국내에서 그 친환경 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차이인데, 친환경 인증 받은 것도 사실, 예,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도밖에 안 돼서, 중국에서 만든 거랑 비교해서 환경에 더 기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등급만 나눠놨습니다. 국내에서 인증받고 조립한 거 안 한 거. 근데 가격 차이가 100kW 기준으로 한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나중에 또 환경이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환경에서는 이거 1등급을 쓰는 분들은 그냥 돈 날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제 트리나가 하나 큐셀의 특허를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외 지역에서도 시장 잠식이 강해질 것이고 한화캐슬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게 태양광 자체로도 이미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업체랑 경쟁이 안 된다고. 태양전지 1위, 2위 하다가 6위로 내려갔는데 규모에서 완전히 밀려서 결국 LG 디스플레이나 OCI 꼴 나지 않을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TNL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NL. 예, 흐름 좋습니다. 예, 그 증권사에 이제 자문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 증권사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권사 현직에 재직하시는 분들은 실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약정을 채워야 되다 보니까 계속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가 많은 쪽으로 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증권사에 자문을 받는다. 이러면 대체로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플러스로 전환했는데 두고 보려 하신다. 그리고 비중도 뭐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실력은 부족하지만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 조금 나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본전이면 고생을 하신 게 적어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고생을 하셨고 신호는 코앞에 있기는 합니다. 신호는 코앞에 있고 연봉도 나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의료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니까 일반적인 종목의 어떤 관점하고는 또 틀린 부분이고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지금 주가가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결론입니다. 다만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고 이건 뭐 제 답은 거의 예상을 하실 텐데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아버린다라고 하면 다음번에 본전을 반드시 팔게 돼 있습니다. 즉 여기서 덜어내지 못하면 여기서 그대로 가시면 결국 수익이 0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는 것까지 다 버티면 되는데 일반적인 심리로 봤을 때는 원금 찾았는데 조정을 크게 받아서 고생을 한다. 이러면 본전을 팔 수밖에 없는 심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아씨 더러워서 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절반은 덜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절반 매도하시면 떨어지면 여기서 다시 사시면 그러면 대응 안 한 것보다 낫고 그리고 재매수를 못하고 올라가더라도 못 산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본전되면 팔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게 가진 않습니다. 그러면 더 올라가서 먹게 되고 내려가면 판 거 다시 채우고 그러면 대응 안 한 것보다 낫고 올라가면 또 나머지 절반이라도 먹고 이런 대응을 하셔야 그나마 절반의 수익이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보유하고 그대로 달려주면 제일 좋겠지만 확률적으로 그게 아닌 경우도 많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고점 찍고 내려오는 거를 보고 못 팝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봤을 때 절반, 원금에서 절반 덜어내시는 거 그런 대응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놀루션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놀루션이 4분기에 적자를 냈습니다. 4분기에 매출도 38억으로 줄고 적자가 13억이 났고 그리고 순이익도 마이너스 34억입니다. 이제 먹거리가 없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제놀루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로 나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었는데 전환가액이 이제 11,097원입니다. 그래서 27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해서 24만 3천 주가 나오고 요게 나오는데 과연 아무 대책 없이 전환을 했을까? 란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놀루션이 11,000원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갖고 있으면 원금하고 이자를 받고 끝나는데 안 갖고 있다가 주식으로 바꿉니다. 그럼 이 가격에서 바꿔서 큰 손실은 아니겠지만 뭐 적정한 가격이긴 합니다. 예, 큰 손실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먹거리가 조금 쪼그라든 상태에서 굳이 원금을 날릴 만한 상황도 아닌데 이걸 바꾸는 게 필요할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주가 상승을 할 만한 어떤 재료가 있지 않을까? 알게 모르게. 그래서 전환해서 풀어먹지 않을까? 뭐 요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간의 흐름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뉴스 같은 거 보시면 계속 계속 이제 제놀루션이 활발하게 코로나 외에도 진단 관련된 시약을 개발하고 이렇게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을 많이 모아 놨고 그동안 코로나로 벌어서 그걸 엉뚱한 데 쓰지는 않고 그럭저럭 이제 회사 자산을 시가총액 수준으로 맞춰 놨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매출이 나오니까 적자 폭도 크지도 않을 거고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붙이고 하면서 개선이 된다. 그리고 전환사채를 지금 가격에 전환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요런 걸 더했을 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코로나 종식되면 다른 걸로 먹고 살지 않을까 싶고 이제 뭐 적정한 주가 수준까지 내려왔으니까 가치 대비해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거고 계속 기술력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국제강 포스코 따라서 잘 올라가고 있고 철강금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가 오르면 그거 그냥 제품 가격 올리고 반영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똑같이 대련의 마진을 10%를 받는다 하면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이익도 늘어나고 그게 쉽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바닥을 다녀왔고 상승하고 긴 하락 끝에 이제 추세를 돌리려는 그런 모습인데 재작년하고 작년의 실적을 보면 동국제강이 2년 동안 1조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만큼 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달리고 있는데 이제 거의 뭐 달릴 만한 시점이 왔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30%가 넘어간다고 하시면 현재 마이너스 30% 이상으로 평단가가 높다. 그럼 물을 타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0,000원 초반에서 13,000원 중후반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적당히 조정받고 다시 가는데 보통의 상승폭, 상승 기간이 비슷합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약간 후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니까 적당히 조정을 받았을 때 추가 매수를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올라갈 때 급하게 따라붙으면 대체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쌀 때 사야 된다. 이미 올라가고 나면 여기서 살려니까 이 가격 생각해서 못 사고 그리고 또 샀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가더라도 본전에 팔게 되고 심리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올라가면 보유 중이시니까 할 수 없고 적당히 조정받을 때 사는 걸로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저점이 다소 낮아졌지만 3중 바닥을 찍고 단기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흐름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반영을 할 수 있다면 철강주들이 저평가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평가로 가게 된다면 동국제강 주가가 4만 원 정도 가는 게 적정하니까 상승의 어떤 여력은 많습니다. 그러나 단기 상승에 대해서 쫓아가면 내일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내일 가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조정 시 매수하시는 그런 대응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시가총액이 484억까지 내려왔고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적자가 나면 이제 관리 종목으로 가는데 뭐 관리 종목은 거의 뭐 확실할 것 같고. 예, 근데 코스닥에서 5년 연속 적자를 낸다고 해서 상장 폐지를 시키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유상증자 공시를 해서 예,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고,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 과연 예, 지금 분위기에서 과연 유상증자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 회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3자매도 유상증자 하려고 했던 루시드 홀딩스도 뭐 어차피 갓은 오너일 겁니다. 예, 거기도 철회를 하고, 그래서 특별히 기대할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자산으로 가서 항목을 봤을 때 순자산이 한 720억 정도 되니까 지금 주가에 비해서는 양호하긴 하지만 적자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많다고 해서 또 개선이 된다 이런 걸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에 대한 어떤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주가가 이렇게 망가질 때, 주가가 망가지고 나서 유상증자에 대한 호재를 뿌리고 주가가 반등하면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해서 적정한 가격에 증자를 하는 이런 어떤 수순들을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상태에서 주가 부양을 해서 권리락이 나오고 이런 것까지 그림을 그려본다라는 건 다소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상증자 기간을 보면 금액도 크게 하고 실권주는 아예 발행하지 않는다. 예, 초과 청약도 가능하고, 증자는 4월 해서 실제로 이제 5월까지 시간이 많고, 그랬을 때 주가를 딱히 지금 부양할 만한 동기는 없어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권리락 후에 증자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신주 인수권을 파는지 증자를 받는지 이 결정하는 시점에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4월 정도. 성우 하이텍. 예, 축하드립니다. 20% 이상 수익이 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길게 가져갈 만한 종목인지 이걸 보면 되는데, 일단 저평가되어 있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많습니다. 뭐 망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골치 아프게 문제가 될 건 없고, 그리고 에너지를 축적하고 다시 상승을 하고 거래량도 이전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이 이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을 하는데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기 매출이 1조 원 수준으로 늘고, 이게 요거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기업들의, 그러니까 납품회사, 그러니까 협력사라고 하는데 협력사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수많은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좀 삐리하고 얘도 뭔가 말 잘 안 듣고 얘는 고분고분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마진을 전체적으로 다 줄여서 재미없게 만든 다음에, 야, 네가 얘네들 인수해서 같이 해봐. 왜냐면 매출이 10억에서 마진이 1%면 1,000만 원이 남습니다. 이건 뭐 알바보다도 못한 거고, 근데 30억으로 만들어 놓으면 3,0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도 혼자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도 3개 중에 하나 묻고 3개 중에 하나 묻고 또 3개 중에 하나 묻고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제일 고분고분한 애로, 야, 니네 합쳐. 그러면
90억에서 1% 남기면 9천만 원이 되니까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 요렇게 해서 계속 협력사들을 대형화 시켜왔습니다. 왜냐면 3천억에서 1%가 남으면 30억이니까 뭐 기업으로서 존속 가치가 있지만 300억에서 1%가 남으면 3억입니다. 이걸로 앞으로 연구 개발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이 협력사들이 대형화가 됐습니다. 성우하이텍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형화가 됐고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대단히 저평가되어 있고 또 앞으로 전망도 양호합니다. 매출도 늘고. 그럼 지금 이제 어떤 상태가 됐냐면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겨우 유효 경쟁 두세 개 남아 있습니다. 뭐 자초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덩치가 커서 어느 정도 체력도 되고 그리고 자기 아니면 현대차, 기아차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애들은 점점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단가에 반영을 해달라는 물론 이제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점점 실적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얘네들 말 안 듣는 애들 쳐고 저한테 몰아주세요 대신 충성할게요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더 좋아지고 예, 요 과정들을 계속 밟으면서 이 과정들을 계속 밟으면서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의 어떤 그 입장이 드디어 이제 완전 슈퍼 을에서 그냥 가불관계 정도로 바뀌게 된 상태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의 상승은 연속성 있는 흐름이 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과열이 좀 과하다라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RSI가 90까지 왔는데 경험적으로 이 90까지 온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즉 오래 못 간다라는 의미고 80은 넘어가면 사실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요걸 다 줄여 보면 역대 이 정도의 상대 강도가 있었냐 그러면 코로나 직후에 2020년 말에 상승할 때 고때 한 번 있었고 없는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 강도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간에 추가 상승은 다소 어렵지 않을까. 예. 더 올라가더라도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2만 원 보시는 거 적정 주가로 간다고 했을 때 3배 정도로 봐야 되니까 예, 적정할 것 같고 예, 그리고 단기로 보시지 않고 수익 중이시니까 여유도 있으시고 예, 그래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냥 예, 대응하지 않고 가는 것보다는 일부는 조금씩 비중을 줄이고 늘리는 게 예, 그걸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극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잊어버리고 보지 않고 한 수년 후에 열어보는 거 아니면 결국은 우리가 봤던 시세를 보고 이때 좀 팔걸 이때 좀 살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되고 그 후회가 다음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다음 판단이 어려워지면 남에게 의존하게 되고 남에게 의존하면 거의 주식시장에서는 필패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체 주식의 한 20% 정도는 뭐 비중 늘리고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내려오면 다시 채우시고 안 내려오면 남은 거 잘 지키시고 뭐 이 정도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철강. 예. 우리도 이제 주주운동 해야 되는데 이 피는 끓는데 돈이 돈이 없습니다. 예. 어쨌든 한국철강에서는 배당금 확대하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도 하고 매입 및 소각은 거부를 했고 배당은 오케이 하고 그러면 이제 배당을 오케이 한 배경을 살펴보면 네, 아니나 다를까 대주주 지분율이 57%니까 배당 많이 해봤자 나가는 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배당을 1,000원 정도 해도 배당 수익률이 딱히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7,000원에 1,000원이면 아니네 14% 정도. 오, 굉장합니다. 그러면 연속적으로 계속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올해 실적을 보니까 주주들이 들고 일어난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습니다, 올해. 지금 순자산도 많이 늘었고 부채 비율도 낮고
이런 이익을 내면서 매출도 올해는 거의 1조 원 찍을 것 같은데 2년 연속 1,000억 영업이익 내고 시가총액이 3,188억이다.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이건 아주 바람직한 주주 운동이고 그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한 게 하나 딱 있습니다. 현대차증권. 현대차증권이 이제 2,987억인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 한 4년 정도 계속 이렇게 거의 1,000억 원 아니 1,000억 이상의 이런 영업이익을 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그 한국철강보다도 더 저평가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트렌드가 물가 상승을 반영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금리는 잘 안 떨어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둘 다 아주 심한 저평가를 하더라도 한국철강이 조금 더 관심을 받을 만한 요인은 있다. 그럼 매물대까지 감안했을 때 한 8,500원까지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기세를 봤을 때 60주 선도 돌파했고 전반적인 지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올라간 거 따라잡는 건 대체로 또 심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올라간 거 따라가서 바로 다음날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땡큐지만 조정받으면 나중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고생한 기간 때문에 본전에 팔게 돼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추격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